예, 화면이 잘 보이시는지. 네, 잘 보이고 있습니다, 교수님.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슬라이드가 네, 한 화면에 보이게 네, 좀 그렇게 가능할까요?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볼 영역은요,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디지털 헬스와 간호, 그리고 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런 추세에 간호 업무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관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현행법상의 간호사의 업무는 어떤 것들이 규율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뒤에 원격 의료 내지 디지털 헬스케어의 개념과 범위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후 현행의료법 혹은 감염병 예방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원격 의료 내지 비대면 진료에 관하여 규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뒤에 디지털 헬스케어와 그 확대에 있어서 간호 업무는 어떠한 부분들을 역할을 하여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21년도에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디지털 시대와 관련된 산업의 발전에 관해서 이야기가 된 바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뉴딜 파트에서 비대면 산업 육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위료적인 부분이 많은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융복합을 다양한 분야로 확산하여 메타버스, 클라우드, 블록체인과 같은 여러 가지 신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 번째 항목에 있어서는 교육, 의료 등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중소기업, 소상공인 디지털화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비대면 진료의 확산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마이 헬스웨이 시스템 구성을 통해서 디지털 시대를 전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인의 정보들도 인프라에 구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의료기관, 개인, 공공기관에서 각각 수집하는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과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한 손에 하겠다는 이야기로 마이헬스웨이 시스템을 구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 지금 보신 영상에 있어서처럼 이와 같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 코로나 시대에 겪었던 것처럼 다양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경험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의 집결체가 지금 보신 영상에서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다양한 트랙에서 간호사는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관하여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간호사의 업무에 관하여는 현재 보시는 것처럼 백경희 교수님, 백경희 교수님 나가져 버렸나요, 혹시? 아, 튕겨나가. 아, 지금 백경희 교수님 강의 중에 갑자기 화면이 꺼지신 것 같은데요. 다시 들어오시는 대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김모임 포럼은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고요. 차후에도 이것을 스트리밍해서 계속해서 시청하실 수 있도록 저희 재단에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계속 들어오고 계신데 백경희 교수님 다시 접속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 네, 이게 네, 강의 나중에 중에 네, 네, 튕겨져 중간에 나갔죠. 끊겨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아니, 괜찮습니다. 네, 줌으로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럼 네, 교수님 강의를 계속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계속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호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현재 의료법에서는 2조에서 규율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의료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업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부분이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그 다음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그 다음이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마지막이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여러 가지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5호의 다목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에 대하여는 아시다시피 다양한 특별법에 여러 가지 보건활동에 관한 규율이 추가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호사의 직업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 방금 보셨던 영상에 있어서 실제 간호 업무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앞으로의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도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의 시행 규칙에 있어서는 가정 간호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법에서는 가정 간호가 있고 또 노인 장기 요양법에서는 방문 간호가 있는데요. 의료법에 나와 있는 가정 간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간호부터 시작해서 검체 채취, 투약, 주사, 응급처치 등 상담, 건강관리 의뢰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에 있어서 재가급여 항목에 방문 간호가 있습니다. 방문 간호는 아시다시피 장기 요양 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등의 지시에 따라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간호라던가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의 하나입니다. 이 외에도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트럭에 방문 간호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의 업무는 단순히 의료기관 안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상담이라던가 직접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간호를 하는 부분, 교육을 하는 부분 이렇게 다양한 내용으로 꾸려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원격 의료 내지 디지털 헬스케어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어떠한 유형을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간호사의 역할인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격 의료는 아주 넓은 땅을 지니고 있는 미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은 지역마다 의료의 수준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원격 의료가 고안됐다고 합니다. 즉,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먼 거리와 근거리에 있는 쪽의 의료 정보라던가 의료 서비스를 서로 전달하기 위해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격 의료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는 원고리를 주된 요소로 해서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보건의료 종사자가 환자의 질병이나 부상 이런 것들에 대한 진단을 하고 그 외에 치료, 예방, 의료에 관한 연구, 평가, 지속적인 의료 정보 교환, 지속적인 의료 교육, 지역사회 건강 증진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건강관리 서비스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의 정의,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다시 원격 의료는 크게 지금 보시는 붉은색의 단어들로 다시 유형이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유형은 원격 자문의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의사와 의사 사이에 환자의 치료에 관한 방향성을 논의하는 수준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나와 있는 원격 진료, 홈 모니터링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난 코로나 때 했던 전화로 이루어진 처방이나 진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의료기관이 아닌 자택 등지에서 여러 가지 정보통신 기술이라던가 디지털 기계를 활용해서 환자의 상태를 측정한 결과를 의사에게 전달하고 의사가 이를 토대로 여러 가지 진단이라던가 처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의료와 관련된 정보나 교육을 수행하는 원격 교육 이런 부분들이 종래의 원격 의료의 유형으로 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비의료인이 환자 내지 일반인을 상대로 임상적 측면이 아닌
건강관리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 건강관리 서비스, 이 부분도 원격 의료의 유형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즉, 앞서 보셨던 어떠한 진단이라던가 치료를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자신이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형태인 건강관리 앱, 이런 것들도 지금은 원격 의료의 하나의 양태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최근에 용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디지털 헬스케어도 사실은 방금 전에 살펴본 원격 의료와 어느 정도 접점이 있습니다. 이 디지털 헬스케어는 광의의 건강 관리를 의미하는 헬스케어의 하부 범위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건강 관리 중에 디지털 기술이라던가 기기가 사용되는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바일을 기반으로 할 때에는 모바일 헬스케어로 다시 세분화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원격 의료의 유형 중에 홈 모니터링이나 원격 진료와도 이 디지털 헬스케어는 어느 정도 접점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건강관리 서비스가 디지털로 제공되는 것도 바로 이 디지털 헬스케어에 포함된다라고 보고 있는 견해가 더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는 명확하게 규율을 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잠시 뒤에 현행 의료법의 여러 가지 규정이나 또 감염병 예방법의 규정들을 살펴볼 텐데요. 그 내용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명문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이런 상태는 아직 아닙니다. 다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라고 해서 법률안이 올라간 적은 있는데요. 아직 통과는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이 단어가 법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마이 헬스웨이 같은 것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부분은 보건의료 데이터와 결합을 해서 여러 가지 개인에 대한 건강 관리도 할 수 있고, 나아가 이 디지털 앱을 통해서 의료기관과 연결이 됨으로써 아까 보신 것처럼 의료기관으로부터 처방을 비대면으로도 받을 수 있고, 또 이 처방을 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도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이 헬스웨이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보건 의료 데이터가 같이 만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나의 건강 기록 앱을 출시해서 지금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특히 보건소 중심으로 해서 건강관리 희망자를 모집을 해서 방금 말씀드린 어플리케이션 기반으로 건강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교육하고 상담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ICT 방문 건강관리와도 연결해 가지고, 이거는 조금 이전에 제도를 제가 따온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ICT 방문 건강관리 사업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두 가지가 지금 계속해서 연구 중에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법제에 도입을 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으로 도입할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IoT라든가 AI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건강관리 사업을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구광역시의 달서구 보건소의 경우에는 이런 오늘 건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아까 보셨던 동영상에 기반한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의료기관과 연결되는 부분은 아직까지 여기 오늘 건강이라는 앱에서도 실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존의 만성 질환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이 오늘 건강이라는 앱에서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이 어르신 본인뿐만 아니라 어르신의 자녀들과도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가족들 간에 이 어르신의 건강을 같이 돌보는 체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도는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고 현재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도 선생님들께서 목도를 하시는 것처럼 하루하루가 다르게 재빠르게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행법에 있어서는 이 원격 의료라든가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은 느린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지 현재의 의료법상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태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원격 의료라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개념에 해당하는 그 용어입니다. 원격 의료라는 용어는 언제부터 등장을 했느냐면 보시는 것처럼 2002년도에 의료법 개정 시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 원격 의료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로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한편 의료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이 크게 발전하는 등 변화하는 보건 의료 환경에 적절히 적응하여 전반적으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원격 의료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에 원격 의료가 도입이 됐으니까 현대가 2003년도이니 약 20년이 흐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2002년도에서 2023년도에 이르기까지 이 원격 의료와 관련된 34조의 조문은 바뀐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개정 시도는 있었지만 계속해서 기존의 2002년도의 제도 도입 시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원격 의료의 유형은 다양한 트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격 자문의 형태서부터 시작을 해서 모니터링, 원격 진료, 그리고 여러 가지 원격 상담과 교육, 건강관리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2002년도에 도입한 이 원격 의료라고 용어를 쓰고 있는 형태는 원격 자문의 형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의사와 의사 사이에 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고 여러 가지 의학 지식을 제공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원격 자문의 형태가 현재 34조에 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시면 의료법 33조 1항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즉 원격지 의사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컴퓨터, 화상통신 등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먼 곳에 있는 의료인, 이 의료인에는 앞서는 의사군들만 이야기를 했는데 의사군 외에 조산사와 간호사가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먼 곳에 있는 의료인은 아무래도 한지에 있는 의료인이기 때문에 이 의사가 없을 수도 있어서 조산사와 간호사의 의료인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먼 곳에 있는 의료인은 한지, 격오지에 있는 의료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격지 의사라고 불리우는 이 부분은 이 도시에 있는 의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격지 의사가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 의료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임상적인 원격 자문, 정보를 전달하는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린 홈 모니터링이라던가 원격 진료와 같은 형태, 즉 의사와 환자가 연결되는 형태에 대해서는 현행 의료법 34조에서는 전혀 규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34조 2항에서는 이러한 원격 자문 형태의 원격 의료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필요 장비와 관련된 규율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3항과 4항에서는 책임이라던가 과실과 관련된 내용들이 열거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행 의료법은 여전히 임상 원격 자문의 형태만 인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감염병으로 인해서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당시를 기억을 해보시면 처음에는 앞서 보신 위료법 34조에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 어떻게 원격 의료,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인가가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도입을 했던 부분은 일단 한시적으로 환자와 의사 사이에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수 있도록 비록 의료법 34조에는 반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일시적으로 고시를 통해서 허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면 전화 상담이라던가 전화 처방 이런 것들이 초기에 코로나 발병 초기에 그렇게 시행이 됐던 적이 있다라는 것을 환기시키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2020년도 12월 15일에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법상의 근거 규정을 두게 됩니다. 지금 감염병 예방법을 확인해 보시면 49조의 3에서 심각한 감염병 위기가 있을 때에는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 어떤 감염이라던가 또 의료인들 간의 감염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하고 또 여러 가지 예방을 하기 위해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49조의 3 1항에서는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감염병 관련해서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때 제한 조건이 붙습니다. 모든 경우에 다 비대면 진료가 환자와 의사 사이에 허용되는 건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감염병 위기가 심각 단계 이상에서만 가능하게 됩니다. 국내 코로나의 경우에는 1단계였고 심각 단계였기 때문에 가능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심각 단계에서도 빠져나갔고요. 이제 더 이상 1급 감염병도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비대면 진료도 사실은 조건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상태입니다. 법의 근거에서는 안 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감염병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 이런 전제 조건이 있을 때 앞서 보신 이 33조 1항 같은 경우에는 원격 의료 앞에 있는데요. 33조 1항의 내용은 의료인은 반드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밖에, 즉 의료기관 밖에 있는 환자와 이 원격 의료를 통해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의사가 만날 수 있는 이와 같은 브릿지를 연결하는 비대면 진료 규정을 두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료법 33조 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통신기술 활용해서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처방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갖추어져야지만 작동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것도 비대면 진료를 완벽하게 벽을 허문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은 방금 보신 감염병 예방법상의 비대면 진료의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아까 초기에 허용됐던 그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전화상담 처방이 가능하게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공고를 내서 허용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상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내용처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각 단계에서 코로나가 단계가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가 더 이상 법적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로서는 시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연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법상의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 상태에서 시범 사업으로만 이와 같이 계속해서 비대면 진료가 환자와 의사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알 수가 없고요. 법적 근거가 언제 마련될지도 역시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로는 이와 같이 비대면 진료가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환자들까지 봐야 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국내에는 만성 질환자, 고령 환자, 재진 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초진 환자의 경우에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열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관련된 영상을 살펴보고 이 차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일본의 사례인데요. 보시는 내용은 일본의 재택의료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재택의료라는 이 제도 자체는 약간 하이브리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을 해서 집에 있는 환자와 의료진을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은 약간 원격 의료의 형태의 일부를 도입을 했고요. 그 이후에 실제 방문을 해서 재택으로 여러 가지 이동을 통한 내용의 의료를 선보이고 있는 부분은 현재로서도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방문 간호의 형태랑 약간 비슷하고요. 소위 왕진이라고 하는 부분이랑도 접점이 닿아 있는 형태입니다. 사실 아까 보신 여러 가지 기기들을 보시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했던 그런 부분들과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전화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모니터 같은 뭐 여러 이 핸드폰의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크게 차이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태도 지금 보신 이게 2022년도의 다큐멘터리였는데요. 그런 내용과 크게 차이는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보시는 대법원 판례에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원격 의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태도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법원은 그 대상 판결과 관련해 가지고 나와 있는 전화 상담에 관한 부분을 문제를 삼았던 부분입니다. 2016년, 2014년도에 이 케이스가 실제 사실관계는 이루어졌고요. 대법원의 선고는 2020년도에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관계를 보시면 한의사가 의료인으로 등장을 하고요. 이 한의사가 어떤 행위를 했냐면 일부의 환자들에게 이 환자들이 내원을 하지 않아서 직접 환자를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만으로 환자들로부터 들은 내용만 가지고 문진만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진에 기초를 해서 다이어트 한약을 다시 환자들에게 택배로 배송하는 행위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부분은 전화 상담과 처방인데요. 이 부분이 원격 의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논의가 되고 더불어 아까 이야기를 했던 의료법 33조와 관련해서 의료인이 의료기관 범위를 벗어나서 활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 33조와 관련된 규율 위반도 같이 논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검찰은 의료법 34조 원격 의료 조문으로 기소를 한 것이 아니라 의료법 33조 1항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한의사를 기소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법원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했는지 이제부터 살펴볼 텐데요. 대법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의료행위라는 것이 진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자의 여러 가지 질환을 확인을 하고 그에 대한 치료행위를 하는 것인데 여기 진찰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이나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으로 진단 방법이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화상의 문진만 실시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의료행위에서 진찰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과는 약간 괴리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법 33조 1항은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종속돼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일단은 33조 1항 위반이 됩니다. 즉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반했을 때에는 기소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대법원은 이와 같이 33조 1항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다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규정을 둔 취지가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가 만약에 의료기관 밖에서까지 의사가 마구 자유롭게 활동을 하게 둔다면 이게 환자 권리 침해로 연결이 되고 의료 질서가 문란하게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의료기관 내에는 여러 가지 검사 도구라던가 물적 시설, 그리고 의료인들도 충분히 안에 있기 때문에 환자가 적정하고 높은 질의 진료를 받을 수가 있지만, 의료기관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인적인 여러 가지 시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많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자의 입장에서는 약간 질저화된 의료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대법원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갖추어진 장소에서 의료인이 환자를 대해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33조에 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은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예외에 대해서는 아까 같이 살펴보셨던 34조의 원격 의료 조문이 있는데, 원격 의료도 모두 우리가 봤던 유형들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에서 규정된 34조의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의사가 행동한 것도 전화를 활용한 하나의 원격 의료라고 대법원은 보고 있는데, 그런데 원격 의료에 대해서 대법원은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현대의 의료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전화를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 행위를 할 경우 일반적인 의료 행위와 동일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없고, 환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의료기관에 설치된 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적정하지 아니한 의료 행위가 환자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민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격 진료의 전면적인 허용을 뒷받침할 정도로 제반 사회 경제적 여건 및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것이 2020년도의 현 시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 현행 의료법이 원격 의료를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완비가 되지 않은 여러 가지 기술적, 제도적 허점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의료인이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를 벗어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33조 1항에 위반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사실관계에 있어서의 한의사는 전화를 통해서 문진만으로 상담을 하고 그에 따라 다이어트 약을 처방한 뒤에 택배로 보냈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 의료법 33조 1항, 즉 의료기관 외에서 행한 행위이고 또 원격 진료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현행법상으로 허용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유죄로 해당하는 사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현행법상의 원격 의료와 관련된 규정은 방금 보신 것처럼 의료법상의 원격 의료 34조, 사실상의 원격 자문의 형태만 인정하고 있는 것 하나와 감염병 예방법상, 즉 심각한 단계의 감염병 위기가 있을 때에만 일시적으로 허용되는 형태의 비대면 진료, 이 두 가지 트랙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이 재택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본의 상황도 있고, 또 계속해서 의료법상의 34조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에 공감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입법 발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국회의원들이 원격 의료와 관련된 의료법 34조를 개정해야 된다, 그리고 범위를 넓혀야 되고 또 환자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오남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 범위에서 제한될 필요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법적인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법제와 계속해서 외국의 입법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하고 있는 내용,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특이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이렇게 디지털 헬스케어라던가 원격 의료,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은 굉장히 유연합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건복지부는 2019년도에 비위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발간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진화된 형태까지 보건복지부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앞부분에 비위료가 붙기 때문에 위료인이 아니더라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결론이 도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비위료 건강관리 서비스가 어떠한 개념을 갖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면 건강의 유지 증진과 질병의 사전 예방, 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유해한 생활 습관 개선을 하고 올바른 건강관리 유도를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 다만 위료적 판단은 제외됩니다. 비위료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요. 개입된 상담 교육 훈련 실천 프로그램의 작성, 유관 서비스 제공 행위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공 방식이 디지털로 연결이 됩니다. 대면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자동화된 알고리즘 서비스 이런 것까지 모두 가능하도록 굉장히 넓은 부분까지 확대해서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계시는 이 슬라이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앱을 기반으로 특히 요새는 대부분 저도 그렇긴 한데 이런 뭐 만보계라던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자기의 심박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이 모바일이 제공하고 있는 건강 측정 기술들이 발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쪽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어서 아마 그런 점들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부 유형들을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개념에서 나온 바와 같이 건강정보의 확인 및 점검, 비위료적 상담과 조언, 만성질환자 대상 건강관리 이렇게 세 개의 섹션이 있는데 일부분은 비위료 건강관리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위료와의 접점을 피할 수 없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만성질환자 대상 건강관리의 경우엔 더욱 그러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료인의 판단, 지도, 감독 위례하에 건강관리를 시행을 하라라고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정보만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렇게 질환과 연결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위료인의 개입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보시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비위료 건강관리 서비스는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원격 위료의 유형 중에 가장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원격 건강관리 서비스에서 이 위료 부분을 비위료로 치환한 게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지금 정부는 혁신적으로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떻든 이 비위료 건강관리 서비스는 제도적인 취지가 디지털 환경이 워낙에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곳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관리받고자 하는 소비자의 욕구도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서 도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트랙 중에 만성질환자 관리 같은 경우에는 위료인과의 연계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건강관리 중에서도 비위료인이 제공하는 부분들을 좀 지도하거나 관리하거나 또 위료와 연결된 지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학적인 지식이라던가 상담 교육이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배치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앞으로 사용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수요도 높은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의학적인 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개입을 해야지만 이 비위료 건강관리 서비스도 무면허 위료 행위와의
경계에 있어서 벗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나중에 국민의 건강권이라든가 생명권 이런 부분에 직결되는 위해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그 총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 비위료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에 있어서도 간호사 선생님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내용에 있어서처럼 우리나라에 있어서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불리우는 내용들은 굉장히 다양한 측면도 있거니와 또 비위료인도 같이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형태로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어느 부분에 구심점을 잡고 생각을 해야 될지를 앞으로 좀 많이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사람들이 치료를 하고 질병에 대해서 완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최근에 젊은 세대들도 그렇고 중장년 또 노년까지 모두 자신의 건강을 건강할 때 지키려고 하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의학적인 지식을 접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가급적이면은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갖고 있는 의료인들로부터 듣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의사 선생님들은 너무 멀리 계시고 의료기관 내에 기본적으로는 그 안에서만 종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의사 선생님들과의 접점은 좀 멀어지는데 그에 비해서 아까 여러 가지 제도를 보신 것처럼 간호사 선생님들은 조금 더 국민과는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방문 간호나 또 아까 보셨던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상의 그런 방문 간호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의사의 개입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직접 환자나 장애인들과 만나는 분들은 또 간호사 선생님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디지털 헬스케어가 들어온 시점에 있어서는 아까 일본의 재택의료 센터 같은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중간점에서 이런 뭐 전화나 이런 것들을 들으시고 상황을 판단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연결해 주는 중간 브릿지 역할로도 충분히 역할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의사 선생님들이 할 수 없는 영역에 있어서의 좀 간단한 어떤 상담이라든가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환자들과 만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도 간호사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셔서 그런 부분들을 하신다면 이 현행 법제 하에서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올해 초에 간호사법이 결국 통과되지는 못하긴 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방금 보신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라든가 지금 또 원격 의료와 관련해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전히 간호사와 관련된 현행법의 업무 내에서도 소화할 수 있는 범위는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또 앞으로 초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유학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도 훨씬 좋은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백경희 교수님, 아유, 큰 박수로 정말 너무 좋은 강의, 알차고 꽉 찬 내용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디지털 헬스 법이라는 것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 지난 수요일 날에도 국회 토론회에서 복지부하고 함께 디지털 헬스 법에 대한 토론회가 종일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백경희 교수님이 디지털 헬스와 간호법이라는 대주제로 배경 설명과 현행의 의료법 안에서의 디지털 헬스의 개념에 유사한 원격 진료의 영역까지도 법적인 그 제안들을 잘 설명해 주셨고 마무리로는 이제 간호사들의 역할까지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셔서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제시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강의였습니다. 특별히 김모임 포럼을 신청하신 분들의 질문이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가 점점 확대되는 가운데 임상간호사의 역할이 무엇이냐 뭐 이런 질문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간호학에 어떤 도움이 될 거냐 이러한 새로운 트렌드가 이런 질문들을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
그거에 적절한 강의가 제공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회중에서 혹시 이 오늘 백경희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좀 백경희 교수님 강의에 맞게 또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질의응답 시간은 전체 포럼 발제까지 끝난 다음에 할 텐데 백경희 교수님 강의에 한해서 질문이 있으면은 뭐 한 두 분 정도 받고요.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이제 음소거를 푸시고요. 질문이 하나 올라온 것 같습니다. 채팅방에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원격 의료에 대해 의사들과 논의해 봤습니다. 해외와 달리 국내 영토는 좁고 의료기관과 인구가 몰려있는 형태이기에 물리적 접근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는 필요성이 저하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백경 교수님 네.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네네. 저도 이제 원격 위로라든가 이쪽 관련된 논문을 쓰면서 항상 이제 많이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반론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굳이 환자와 의사 사이에 대면 진료 없이 비대면 진료로 가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근거 중에 가장 많이 제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원격 의료와 관련된 개념 설명드렸듯이 기본적으로는 좀 땅덩이가 넓은 나라에서 이 원격 의료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다 코로나 시대를 겪어보셨고 그런 과정에서 드시는 생각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굳이 병원까지 가지 않을 정도의 좀 상병이라든가 아니면은 재진을 하기는 해야 되긴 하지만 검사만 받고 약 처방만 이렇게 받는 것만 하면 되는데 내가 굳이 병원까지 또 가가지고 여러 가지 기다리고 또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 게 과연 편리하고 또 거기에 응당한 내 생명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직접 대면 진찰을 하게 되면 위로과실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든다라는 그런 내용들은 여전히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정도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꼭 그렇게 좀 한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 접근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도시의 경우에는 분명히 그러한데 여전히 저쪽 섬이라던가 혹은 좀 약간 이 농촌에 있어서도 약간 산 쪽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쪽은 또 역시 좀 고령자 분들만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의료진이나 이런 부분들도 역시 풍족하게 좀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전히 질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원격 의료는 좀 저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그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 이 원격 의료의 범위나 이런 것들이 현행법에 갇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꾸 이런 것들을 파괴하는 게 맞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대면 진료도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켜질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 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뭐 벽오지라던가 또 장애나 혹은 고령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 원격 진료도 같이 병용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사실은 아까 일본의 사례를 말씀을 드린 게 저는 그게 좀 많이 공감이 갔거든요. 이걸 두 개를 하이브리드로 좀 엮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왕진 제도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좀 사문화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시 부활시키고 이거를 좀 디지털 헬스케어나 이런 여러 가지 기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이 두 개 정도 올라왔는데요. 네, 11시까지만 질문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남보건대 김희숙 교수님께서 간호 인력 부족도 대안으로 간단한 원격 간호와 의료 서비스를 활용이 필요하지 않을지요. 원격 서비스 시에 구체적인 의료와 간호 업무 행위에 대한 제시된 법조항이 있는지요라고 법적인 거를 좀 여쭤보셨네요. 네. 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료법상으로는 원격
의료가 원격 자문의 형태에 한정이 되어 있고 그것도 네. 원격지 의사와 현지 의료인 이렇게 딱 포션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간호사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개입을 할 수 없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는 사실 감염병 예방법상의 비대면 진료가 들어왔을 때에도 아마 그냥 의료기관 안에서 의사는 계속해서 있는 상태이고 환자는 집에 있는 상태 이런 정도의 상황에서만 전화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와 관련된 어떤 근거가 되는 법조항이 있을 리도 만무하고 이것도 허용이 될 때에만 가능한 부분이라 사실상 법적으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한 구체적인 간호와 관련된 원격 의료에 있어서의 어떤 서비스 제공의 근거 조항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원격 자문만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네, 법적으로는 제안을 네, 하셨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김수미 선생님은 조금 더 이제 그렇다면은 디지털 헬스 케어를 실행하는데 간호사가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좀, 좀 듣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백경희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알아듣기로는 비의료적인 것은 네네, 앱상이나 이런 거는 가능한데 네. 의료적인 거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도 간호사는 브릿지 역할, 중간적 역할, 그 의료와 비의료 사이에서 역할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팁이 있을까요?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어, 아까도 저희 간호 업무를 현행법에도 보시게 되면 상담이나 보건과 관련된 일정 부분의 교육이 열려 있는 부분이 네, 네. 있고요. 또 뭐 지역보건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보건소에서는 또 거의 의사 선생님이랑 비등할 정도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것 부분이 기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이런데 사실은 이 코로나 때 굉장히 여러 디지털 관련된 기기들이 사용이 됐었잖아요. 원격 의료와 맞아요. 관련해서. 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거를 직접 환자가 여러 가지 뭐 산소 포화도도 측정을 해야 되고 혈당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초반에 이런 기기들을 제대로 다루지를 못했고 또 기기 자체도 오류가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문외한인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게 잘못 작동이 된 건지 제대로 된 수치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었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후향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봐도 그런 부분들에 좀 치정을 해줄 의학적인 전문가가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원격 의료의 범위를 넓히는 시범 사업 기간 중에도 모니터링 작업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컨트롤 타워로 중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가 맞는지 제대로 이런 부분들이 작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간호사 선생님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부분들을 사실은 그대로 끌고 와야 된다라고 저는 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디지털 어플리케이션 지금 앱에서 많이 개발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 개발자들이 대부분 이런 의학적인 부분에 베이스가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보게 되면 오류가 있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곳에도 참여를 하셔서 그리고 이건 좀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마치 우리 조산원 같은 경우에 지도의사를 두듯이 이런 건강관리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서 좀 간호사 선생님들이 그쪽에 역할을 하셔가지고 좀 제도 전반에 대한 의학적인 어떤 자문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역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건강관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질병의 치료에 주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그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하거나 건강을 관리를 해 나가는 지속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간호사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조언을 충분히 해주시고 이거는 법상에 나와 있는 충분한 보건 교육과 관련된 상담이나 간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 이런 부분에도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